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평소 겨울에 목도리로 사용하던 것이었죠. 그 스카프를 손에 쥐고 영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수가 영자는 중얼거리며 정숙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잠든 정숙을 보며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만 죽으면 너는 편하게 살겠지.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딸인데 뱃속의 아기는 내 손자인데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 감정을 덮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의 말, 며칠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감이 영자를 지배했어요.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자의 오랜 분노가 마침내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인생 막장 사연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3년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립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의 오래된 주공 아파트 단지 3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베란다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정숙은 임신 9달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 애가 또 오줌을 쌌네. 시어머니 영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5살 첫째가 밤중에 이불을 적신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도와주려 했지만 영자가 손을 저었죠. 괜찮다, 괜찮아. 임신부가 뭘 한다고. 그냥 들어가서 자거라. 하지만 영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벽 3시 57살의 나이에 손자 뒤치다꺼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숙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침이 되자 영자는 벌써 아침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아침밥까지 먹이고 있었죠. 정숙은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나 어린이집 안 갈래요. 엄마랑 집에 있을래요. 손자가 떼를 쓰자 영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안 돼. 할머니가 시장 가야 하는데 너까지 따라오면 어떻게 하니? 영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날카로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영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치는 건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며느리가 둘째까지 가지니까 너만 고생이네. 생선가게 사장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어요. 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며느리란 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나보다 며느리만 챙기고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지 뭐. 장가들면 어미는 남이 되고 마누라가 하늘이 되는 법이야.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죠. 맞아요. 난 뭐 하잘것없는 사람 취급이에요. 손자 키우다가 내가 골병 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정숙이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고단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점심 뭐 해 먹을까? 영자가 물었지만 정숙은 입덧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미역국만 있으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의 말에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역국 하나 끓이는 것도 결국 자신의 일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손자를 데려온 영자는 아이가 열이 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이 애가 또 아프네. 정수가 병원 가야겠다. 영자가 말하자 정숙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어머니. 하지만 영자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몸이 무거우니까 집에 있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하루 종일 손자 돌봄으로 지쳐 있었고 정숙은 혼자 집에서 불안해하며 기다렸던 상황이었죠.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아팠는데 어머니가 병원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정숙이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피곤한 기색만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다행이지. 당신은 몸조리나 잘해.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정숙도 영자도 각각 다른 상처를 받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편하게 지내고 시어머니만 고생한다는 말들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손자 키우느라 주름도 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임신부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받고 있었죠.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하나?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감정의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영자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자 돌봄에 매달렸지만 정숙으로부터 고마움보다는 간섭을 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옷 입기 싫어요. 가려워요. 5살 손자가 영자가 입혀준 옷을 벗으려 하며 투정을 부렸어요. 영자는 아침부터 빨래하고 말리느라 고생해서 준비한 옷이었는데 손자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그 옷 다시 세탁해야 할 것 같아요.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방금 전에 깨끗하게 빨아서 말린 옷인데 왜 또 빨아야 한다는 거지? 베란다에 널어놓은 옷에 미세먼지가 많이 붙어서 아이가 가려워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실내 건조가 더 안전하다고 하던데. 정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자의 혈압이 치솟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빨래를 해온 거야? 내가 애 키우면서 빨래 못 해본 줄 아나?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예전과 환경이 달라서 저온 세탁이나 삶는 게 더 좋다고 하거든요. 육아 상식도 많이 바뀌었고 아토피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하니까. 육아 상식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 키울 때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토피도 없었어. 손자는 할머니와 엄마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며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할머니 무서워요. 왜 싸워요? 하지만 두 여자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아 분노했고 정숙은 아이를 위한 당연한 걱정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했어요. 내가 평생 빨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정숙이 설명하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듣지 않고 있었어요. 요즘, 맨날 요즘 소리만 하네. 그럼 예전 사람들은 다 바보였나? 영자는 빨래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영자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정숙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영자가 방에서 나와 아들 앞에 섰습니다. 너 며느리 좀 단단히 말해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래?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빨래를 잘못한다는 거야. 내 육아법이 틀렸다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키워진 거냐? 영자의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서운해하시니까 사과 한번 해드려. 저는 아이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정숙의 변명에 영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도 변명이야?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못하겠나?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은 냉전 상태에 돌입했어요. 영자와 정숙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손자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집안 분위기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영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해. 내가 손자 키워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모든 걸 틀렸다고 하네. 아이고, 영자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니까. 경로당 할머니들의 위로 아닌 위로가 영자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맞아. 내가 애 둘까지 키워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함은 모르고 간섭만 해. 영자의 푸념은 날이 갈수록 독해져 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영자가 손자에게 사탕을 주려는데 정숙이 또다시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탕은 색소와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치아에도 안 좋고. 정숙의 말에 영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또야! 또 시작이네! 내가 손자 해코지하려고 사탕 주는 줄 아나? 영자는 사탕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거네. 내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정숙도 임신으로 예민해진 상태라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맨날 내가 하는 모든 걸 틀렸다고 하면서. 영자의 절규 같은 외침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독처럼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고 분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자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면서 분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잘못했나? 영자는 찬물 한 컵을 마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늙고 초라해진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영자와 정숙은 완전히 말을 끊은 상태였고 5살 손자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하루 종일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왜 엄마랑 말 안 해요? 할머니가 엄마 미워해요. 순진한 손자의 질문에 영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서 그래. 영자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 손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영자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수한 아이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 모두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임신 후기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손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자가 아이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뭔 얘기하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동네 할머니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완전히 상했네. 며느리가 또 뭐 했니?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 점점 사실이 과장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이한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 말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있어요. 나는 손자 키워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면 영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시어머니 우습게 보고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걸로 아는 척하고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영자는 할머니들의 동조에 힘입어 더욱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까지 키워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모든 걸 틀렸다고 하고 이제는 손자까지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럼 너도 맞서 싸워야지.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왜 참고만 있어? 할머니들의 말에 영자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싸워요? 임신부인데. 영자가 망설이자 할머니들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임신부라고 뭐든 다 용서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면 벌 받을 일이야. 맞아. 내 친구는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예 손 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신 차렸대. 할머니들의 말은 영자의 마음에 독을 퍼뜨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피해자이고 며느리가 악역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정숙이 소파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임신부라는 이유로 편안히 쉬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며느리는 저렇게 편하게 지내고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영자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영자는 마침내 폭발했어요. 경로당에서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아니? 영자의 목소리가 온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당황하자 영자는 오늘 경로당에서 들은 말들까지 섞어서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한테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정숙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려 했지만 영자는 더욱 격해졌어요. 봐라!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 사과 한마디 없이. 영자가 정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정숙이 말하려 했지만 영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 뭐야? 정말 뭐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잖아. 남편이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수가 둘 다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면 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벌 받을 일이야라는 말들이 영자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영자는 부엌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영자는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 순간 영자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자는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자는 손자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며느리를 향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라 움직이기도 힘들어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자꾸 울어요? 손자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정숙이 임신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자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영자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우는 게 할머니 잘못이래. 엄마가 할머니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영자의 말에 아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오후가 되자 정숙은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영자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영자는 냉랭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왜 가야 해? 당신 혼자 가든지 남편이랑 가든지 해. 영자의 말에 정숙은 상처를 받았지만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영자는 정숙이 나간 사이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할머니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영자야, 어제 우리가 한 말 생각해봤니? 며느리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잖아. 단골 할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신부라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영자가 망설이자 할머니들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아이고, 임신부라고 뭐든 다 봐줘야 하나?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맞아. 내 친구 말로는 며느리가 너무 나오면 아예 손을 떼버리라더라고. 그럼 며느리가 정신 차린다고 하더라. 아니면 아들한테 확실하게 말해서 며느리를 단단히 혼내라고 해봐.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면 평생 무시당할 거야. 할머니들의 말에 영자의 마음속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특히 평생 무시당할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가 애를 낳고 나면 더 기세등등해질 거 아니야? 그때는 정말 답이 없을 거야. 다른 할머니의 말에 영자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정숙이 병원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검진 결과를 남편에게 전화로 알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기가 건강하대요. 예정일보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숙의 밝은 목소리가 영자에게는 더욱 거슬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영자는 또다시 폭발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영자의 선언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니?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정숙도 방에서 나와 대화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 가족끼리 잘 해결해봐요. 남편이 달랜 건지 영자는 더욱 격해졌어요. 해결? 뭘 해결해? 며느리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했니?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숙이 말하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이제 됐다. 말할 필요 없어. 내 결심은 확고하니까. 영자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방에서 더욱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집에서 나간다고 말했지만 사실 영자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인정이나 다른 자식들 집도 마땅치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영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내가 죽어야 이 집이 편해지겠지. 하지만 곧이어 다른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죽으면 며느리만 좋은 일 아닌가? 영자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비틀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의 말,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절망감이 뒤섞여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영자는 부엌에 나와 찬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곧 아이를 낳으면 정말로 자신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혼자 편하게 살게 둘 수는 없어. 영자의 혼잣말에는 지금까지 없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영자의 마음속에 악마가 속삭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정숙의 임신 관련 서류들을 보며 영자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열쇠 소리에 영자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어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라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품고 있던 끔찍한 생각들이 현실로 옮겨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영자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영자는 동네 약국에 들렸어요. 평소보다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약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 있을까요?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는 안 되고 대신 수면 보조제는 드릴 수 있어요. 약사는 몇 가지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그런데 많이 힘들어서. 영자가 망설이자 약사는 조금 더 강한 제품을 권했어요. 이건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한 알씩만 드시고 절대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약사의 경고를 들으며 영자는 약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약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 말기라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어요. 며느리 몸은 어때? 영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을 벌이다가 갑작스럽게 말을 거는 것이었죠.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좀 무겁긴 하지만요.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영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숙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동안의 냉전이 끝나는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영자는 경로당에 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들과의 대화에서 더욱 과격한 말들이 오갔어요. 영자야, 어제 우리가 한 말 생각해봤지? 며느리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잖아. 단골 할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자가 망설이자 할머니들이 더욱 부추겼어요. 아이고,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내 친구는 며느리가 너무 나오니까 아예 큰일을 내버렸더라고. 한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큰일이요? 영자가 눈을 번뜩였어요. 며느리가 잠들었을 때 확실하게 혼을 내줬다더라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대. 할머니의 말에 영자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신부인데. 영자가 망설이자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어요. 임신부라고 뭐든 다 용서되나?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리고 말이야, 애 낳고 나면 더 기세등등해질 거야.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말이 마지막 결심을 굳혀준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수가 입덧 때문에 잘 못 먹지? 소화 잘 되는 걸로 해줄까? 네, 감사합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배려가 반가웠어요. 영자는 멸치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려내고
고명도 예쁘게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구입해온 수면 보조제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영자는 약 몇 알을 빻아서 국물에 넣었어요. 약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저었습니다. 며느리, 국수 다 됐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영자가 국수를 가져다 주자 정숙은 고맙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예요. 정숙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영자는 정숙이 국수를 다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그 감정을 압도했어요. 국물까지 다 마셔. 몸에 좋으니까. 영자의 권유에 정숙은 국물까지 깨끗이 마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정숙이 졸음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너무 졸려요. 좀 누워 있을게요. 그래, 임신부니까 피곤하지. 푹 쉬어. 영자는 정숙을 방으로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우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늦을 예정이었고 손자도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집에는 영자와 잠든 정숙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랍에서 빨간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평소 겨울에 목도리로 사용하던 것이었죠. 그 스카프를 손에 쥐고 영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숙아. 영자는 중얼거리며 정숙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잠든 정숙을 보며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만 죽으면 너는 편하게 살겠지.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딸인데, 뱃속의 아기는 내 손자인데.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 감정을 덮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의 말, 며칠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감이 영자를 지배했어요.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자의 오랜 분노가 마침내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었어요. 얼마 후 영자는 같은 스카프를 자신의 목에 감고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자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 때문에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손자가 친구 집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후 대구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5살 손자가 친구 집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영자는 급히 목에 감고 있던 스카프를 풀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영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구 엄마가 일이 있다고 해서 일찍 보내주셨어요. 손자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영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방금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부엌으로 피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자고 있어. 몸이 무거워서 피곤하시거든. 영자의 대답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 깨우면 안 되겠네요. 손자는 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엄마 깨우면 안 돼. 할머니가 간식 줄까? 영자는 손자를 부엌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얼굴만 살짝 볼게요. 깨우지 않을게요. 손자가 정숙의 방으로 가려 하자 영자는 급히 막아섰어요. 안 돼. 엄마는 지금 만질 수도 없을 만큼 깊이 자고 계셔. 영자의 과격한 반응에 손자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무서워요. 5살 아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이 앞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었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그랬어. 엄마가 너무 깊이 자고 계셔서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자는 손자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갑자기 엄마 방으로 뛰어갔어요. 영자가 막을 틈도 없이 아이는 방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엄마. 손자는 침대 위에 정숙을 보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숙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안 깨어나요? 엄마. 손자는 정숙의 팔을 흔들어 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아이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방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손자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안 깨어나요. 엄마가 아픈 건 아니죠?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영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너무 깊이 자고 계셔서 그래. 나와, 할머니가 우유 끓여줄게. 영자는 손자를 방에서 데리고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할머니, 엄마 얼굴이 이상해요. 파랗게 됐어요. 영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알아버릴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왜 이래요? 손자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손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가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아빠한테 전화할래요. 아빠가 엄마 깨워줄 거예요. 안 돼. 영자가 말렸지만 이미 아이는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손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안 깨어나요. 엄마가 이상해요. 빨리 집에 와요. 영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어떻다고? 할머니 좀 바꿔줘. 손자가 전화기를 영자에게 건넸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들의 급한 목소리에 영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대답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영자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갈 준비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들은 전화를 끊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어요. 손자는 계속 울면서 엄마를 불러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죽은 거예요? 손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몇 분 후 현관문이 급히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119 구급대원들도 도착했어요. 정수가. 남편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숙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남편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영자를 다그쳤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영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유서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죽이고 죽겠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였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스카프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의 극단적 결말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영자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6개월 동안의 구치소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정숙의 친정 부모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눈물을 참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영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숙의 남편이 5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김영자에 대한 살인죄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15일 밤 며느리인 피해자 정숙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인 후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신 9개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함께 죽이고 죽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계획적 범행임이 명백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검사의 말을 들었어요. 6개월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정숙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딸을, 내 손자를. 검사는 계속해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와의 육아법 차이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동네 지인들의 부추김에 영향을 받아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서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자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력하게 반박했어요. 충동적 범행이라면 왜 수면제를 미리 구입했겠습니까? 또한 유서까지 미리 작성해 둔 것을 보면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되자 정숙의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비록 육아법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중재를 제대로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변호인은 영자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분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이상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증 증상을 보였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구입하고 유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현실인식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 할머니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들은 영자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영자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할머니가 증언했어요. 우리는 그냥 푸념을 들어주려 했던 건데 그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다른 할머니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영자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제가 며느리를 미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했어요.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소중한 생명 2개를 앗아간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정숙이에게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방청석의 정숙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특히 5살 아이는 할머니가 왜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재판부는 숙고 시간을 갖겠다며 선고 기일을 잡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영자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진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재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의 고부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은 비극적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어요. 전국이 주목하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지난 2주 동안 구치소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되살아난 그날 밤의 기억들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숙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 뱃속에서 움직이던 아기의 태동, 그리고 손자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오전 10시 재판부가 입장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펼치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인 김영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감정적 대립을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임신부인 며느리와 태아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의 정숙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들었어요. 정숙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평생 선량하게 살아왔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가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판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를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여러 반응이 터져나왔어요. 정숙의 아버지는 너무 가볍다며 분노했고 영자의 지인들은 20년이나 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는 선고를 듣고 주저앉았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녀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7의 나이에 20년을 더하면 77, 출소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항소하시겠습니까? 변호인이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영자의 말에 변호인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6개월 후 항소심에서 영자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어요. 1심에서보다 3년이 줄어든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정숙의 가족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정숙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5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를 모두 잃고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아빠, 할머니는 왜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아버지는 매번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정숙의 친정 부모는 손자를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나섰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이 슬픔 속에 묻히지 않게 할 거예요. 정숙이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겠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아버지가 평생 말해줄 거야. 한편 사건이 일어난 그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부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비극이라며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경로당을 다니던 할머니들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자를 말렸어야 했는데. 경로당 관장은 이후 갈등 상황에서의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현대 사회의 고부 갈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어갔어요. 전문가들은 소통 부재와 상호 이해 부족이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낸다며 가족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사건 발생 1년 후 정숙의 남편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겠어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가고 있었어요. 정숙의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단다. 너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렴.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옥에 있는 영자에게는 가끔 면회객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종교단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영자에게 참회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용서하신답니다. 목사의 말에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두 생명을 앗아간 저 같은 사람이. 영자의 참회는 진심이었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영자는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숙의 친정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희도 이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어요. 손자가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도 남은 시간 동안 참회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영자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어느 날 오후 이제 10살이 된 그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따뜻한 대답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은 비극 속에서도 이어지는 희망과 치유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사랑 또한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실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소한 갈등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부족과 주변의 잘못된 조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전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